지방행정 이순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에 걸쳐서 기출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할 거고요. 일단 기본 강의를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자, 그래서 5회에 걸쳐서 5급 공채랑 그 다음에 입법고시, 자, 기존의 기출문제를 일단 그 기존의 제 교재 진도에 맞춰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어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작년 2023년 문제까지 포함해서 보실 건데, 5급 공채 문제는 동일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뭐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뭐 중요한 쟁점을 일단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작년 문제까지, 작년 기출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이제 묶어서, 유사한 문제는 묶어서 이제 쟁점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해설 프린트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제 교재에 뭐 거의 동일하게 뭐 정리가 되어 있는 파트는 뭐 프린트 완전 중복인 거는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목차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프린트로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니까 일단 진도는 프린트를 중심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교재에 기출문제 목차라든가 내용, 기출문제 중심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는 파트는 1순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일단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진도는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출제됐던 것을 일단 제 교재 단원별 순서대로 일단 기출문제 프린트를 정리를 해서 드린 프린트가 있으니까 요거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 순서대로 진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1장의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지금까지 뭐 기출문제에서는 뭐 2장 기출문제로는 이제 한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1장에서도 입법고시 5급 공채에서 각각 한 문제씩 2017년도 입법고시랑 2013년도 5급 공채 문제가 거의 뭐 각 1문, 입법고시는 큰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1장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출제된 문제가 자 2021년도에 이 지방행정과 관련해서 이거 행정학에서도 공부하셨을 텐데, 이 성장 기제론 빼놓고 이 정책 결정, 그러니까 권력 이론이라고 하는데, 정책 과정에서 이제 누가 가장 이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를 설명하는 이제 정책학 이론이기도 한데요. 지방행정 교과서에서는 성장기제론 혹은 성장기구론이라고 해서 이제 좀 별도 이론을 소개를 하고 있죠.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2장과 관련해서 자 요걸 보도록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제가 작년 사실은 3순환 때 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급 공채에서 이 사무배분과 관련된 문제가,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부 개정이 되면서, 자, 이 사무배분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무배분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는데, 이 입법고시에서 출제가 됐던 특례주의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이 아니라, 올해에도 이 특례주의는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문제로 요건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3장 내용은 제가 1순환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5급 공채에서 일단 3장 내용, 사무배분 문제를 물어보긴 했지만 특례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배분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뒤에 이제, 뒤에 4장의 자치권과 관련돼서도 이제 이슈가 될 거고,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3장 내용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내용도 중요하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관련된 내용도 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어쨌든 정리하실 기출문제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겠지만 3장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4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1장에서 출제된 문제부터 보실 건데요. 자, 제가 1순환 때도 말씀드렸는데 1장에서 이 출제됐던 요 문제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에서의 제 1문, 2문 1문, 2문, 3문 다 연결된 문제긴 한데 특히 이제 1문이랑 그 다음에 2017년도 입법고시에서 자, 요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 지방자치를 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 장점, 효용성 또는 지방자치를 했을 때 이제 부정적인 측면. 자, 비효용성이라고 출제를 했는데 지방자치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자, 그래서 긍정적 효과, 부정적인 효과. 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제가 다시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방자치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지만 자, 이제 재정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치권을 확대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자, 혹은 뭐 자치권, 뭐 재정분권, 그 다음에 자치분권을 확대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똑같은 동일한 쟁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내용을 1장에서 특히 이 지방자치의 그 효용과 한계라고 하는 이 3절 내용을 이제 잘 요약을 해서 자, 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자,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랑 2017년도 입법고시 문제 큰 틀에서 자, 이때의 지방자치의 긍정적 측면, 효용성, 그 다음 비효용성. 자, 같은 논점인데 똑같이 재정분권을 확대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재정분권을 확대했을 때의 부정적인 측면이랑 똑같은 논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죠. 지방자치라는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자, 논해라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틀로 민주성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자, 나눠서 논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자, 우리 1장에 제 3절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이제, 지방행정, 그다음 행정학 공부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 1순환 정도 들으셨으면, 제목만 보고도 이제 대충 내용을 이제, 내용을 이제 대충 추론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우리 이제 지방자치를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자, 이제 민주성 측면,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좀 써주실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민주적인 측면에서 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자,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 지역 주민들에게 자,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파악해서 자, 원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대응성을 높여서 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파악해서 자, 반응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죠. 자, 직접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에 자, 직접 참여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주민자치. 그 다음에 자, 직접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자, 주민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죠. 주민자치 및 주민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자,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 결정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자, 이제 권력을 분산시키고 자, 자, 정책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도 자, 권력의 집중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분권 측면에서도 자,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민주주의. 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참여. 자, 그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 주민들의, 자, 참여 학습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 민주주의 학습의 장. 자,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일종의 학습.
학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재정 분권을 확대했을 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과도 거의 자,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논거로 쓸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성 측면에서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자, 2장에서 이제 지방자치를 자, 이제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론이기도 하죠. 자, 티보호 가설을 근거로 해서 자, 다수의 소규모의 여러 개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경쟁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가운데 자, 이 경쟁을 통해서 자, 이제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공공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자, 지역 주민들에게는 선택권이 확대가 되고 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하는 가운데 공공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효율성이 제고가 된다. 자, 그래서 자, 이 지역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제고될 거다. 자, 이런 측면에서도 자, 이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지방자치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어떤 개혁이나 혁신을 추구를 할 때는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이런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방식이라든가 어떤 개혁을 추진을 했을 때, 자, 이런 성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을 했을 때 리스크를 줄이고 어떤 이런 혁신이나 실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치행정적 실험을 통한 자, 혁신이나 개혁을 추진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 이 정보공개법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이런 제도들 자, 일종의 이제 이런 개혁 제도들이 자, 처음부터 중앙정부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청주시에서 정보 공개 조례를 도입을 했다가 자, 이게 이제 성공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중앙정부가 정보 공개에 관한 이제 법률을 제정을 한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마찬가지죠. 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자,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을 했다가 자, 이게 대단히 민주적이고 이제 바람직한 제도라고 이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제 지방재정법에 이제 의무화해서 법률에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개혁이나 자, 이런 혁신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일종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자, 그다음에 자, 그 지역마다 이제 좀 더 특수한 경우 자, 지역마다 여러 가지 이제 자, 지역의 특수성과 어떤 차별성을 고려를 해서 그 지역의 개성과 특성에 맞는 지역 발전 정책을 자, 수립해서 추진하는 데도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 8페이지부터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 이 지방자치의 효용 자, 지방자치를 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을 자, 민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목차를 어떻게 잡으실지를 자, 요 정도 기준을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효용성과 비효용성. 자, 효용성과 비효용성 또는 자, 5급 공채 문제 기준으로 하시면 긍정적 효과, 이제 부정적인 현상. 자, 부정적인 효과 혹은 이제 비효용성을 쓰실 때 똑같이 자, 민주성 측면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자, 부정적인 효과를 먼저 이제 민주성 측면에서 보시면 자, 이제 민주주의, 자,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 이 뒤에서 이제 정리하실 건데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 광역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이제 광역지방의회 의원,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할 때 정당 공천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지방선거. 자,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함으로써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정치적 갈등을 확산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라는 측면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지역 이기주의를 확산시키고 이 지역 간의 갈등 혹은 이제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자치단체장과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나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 자, 이제 중앙정부라든가 자, 이제 이런 요거랑 자, 이 누구의 이제 눈치를 가장 많이 뭐냐면 이제 주민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요. 이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이 이 주민들의 이익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이 주민들,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들 전부 다 이제 뭘 추구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이익, 그 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장 중시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예요? 자, 이제 님비 현상 혹은 핀피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지역 간의 이제 선호시설은 모두 다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는 반면에 이제 비선호시설은 어떻게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국책사업이라든가 선호시설이라든가 비선호시설을 둘러싸고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이제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지방자치의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은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자, 현실에서 이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라는, 자, 문제가 있고, 자, 이 민주성, 지방자치가 이 본래 의미의 이제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현실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주민 참여는 부족한 가운데 일부 그 지역의 유지와 같은 지역 엘리트 혹은 지방 관료의 자 이제 참여 독점으로 인해서 사실상 자 이 주민 다수 대다수 시민 다수나 주민 다수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일부 엘리트라든가 자 지방 관료들의 자 이해관계나 이런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참여가 이루어져서 자, 이런 참여가 대표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과 4번이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정당 공천제. 자, 정당 공천제와 연결이 되는데, 자, 이 이제 정치적인 영향으로 이제 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원이 이제 선출이 되는 과정에서 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이 중앙정치의 종속성, 중앙정당에 대한 종속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가 이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제 부패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자, 이 진정한 의미의 자, 주민을 대표하는 이 민주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민주성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한계, 부정적인 측면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의 부정적 효과.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중앙 집권과 이제 지방 분권. 자, 지방자치를 했을 때 이 지방 분권을 자, 비교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집권이 중앙 집권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방 분권이 가져올 수 있는 비효율성 측면을 지적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국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통일성과 그 다음에 이제 국책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자, 지역 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자, 지역 주민들이 이제 지역 이기주의를 이제 지나치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되다 보면, 자, 이런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불필요한 경쟁과 마찰로 인해서 국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국가 전체의 통일성을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연결되죠. 효율적인 광역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지방정부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자, 어떤 형평성을 요구하는 이런 행정사무를 처리하기는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마찬가지로 자, 부정적인 효과는 우리 교재에 자, 11페이지 그 다음에 12페이지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자, 능률적인 행정의 장애 특히 여러 가지 다수의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분산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낭비로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광역행정은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할 때는 이제 효율성이 중요한데 이런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정부 간에 이제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재정 능력이라든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마련이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전문성이라든가 재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를 처리할 때는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효과들을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균형적으로 답안을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자, 이제 5급 공채에서 사실 2번, 3번 문제는요. 이제 지방행정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써주실 문제긴 한데, 자, 그래도 뭐 우리 이제 1순환 정도 공부하셨다라는 전제하에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자, 2번. 자, 이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이제 제도적인 측면, 행태적인 측면으로 분류해서 설명해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연결된 문제죠. 그랬을 때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이제 극복을 하고 개선을 해야만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고 정착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결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도적 측면, 행태적 측면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3번에서 자, 지방자치의 정착과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은 결국은 뭐겠어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쓰라는 거겠죠. 그래서 2번, 3번을 연결해서 쓰실 때, 자, 이럴 때 답안을 작성하실 때, 자, 어떻게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자, 제도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으로 분류해서 설명한 것처럼 자, 지방자치가 이제 앞으로 자,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신뢰를 구축하려고 하면, 발전하려고 하면, 자, 행태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떤 노력,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를 쓰시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쓰셔야 될 거고요. 자, 행태적 측면보다는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하죠. 왜? 행태적 측면을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행태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가 바뀌어야만 장기적으로 행태도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행태적 측면과 이제 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쓰시는데, 자, 행태적 측면,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요. 프린트. 자, 이 부분은 교재에는 따로 서술을 안 했고요. 자, 행태적 측면은, 자, 일단, 자,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이제 자치권. 자, 자치권이 자, 제약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제약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자, 우리 이제 중앙통제라든가 자치권 부분에서 공부를 하실 건데, 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자, 이렇게 수평적이고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어때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이고, 그죠? 자, 우리 이제 거버넌스. 자, 큰 틀에서 거버넌스 관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제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의존, 협력하는 관계가 바람직한데 아직까지 이런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자, 수직적이고, 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이제 과도하게 통제하고 지시 명령하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관계에서는 어때요? 자, 갈등. 지나치게 이제 갈등을 하고 서로 불신하고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이런 자 이제 불신, 상호 불신이라든가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런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면 자 행태적인 측면에서 이제 원인이 그러니까 요인이 뭐겠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제 어떤 인식과 태도상의 행태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중앙정부가 자 이제 상호 간의 이제 불신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어떤 이제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뭐겠어요? 지방정부가 이제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이제 능력이 부족하다. 자질이 부족하다. 자, 이런 불신 때문이겠죠. 자치권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정치인들이나 지방관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불신. 자, 이런 인식과 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제 충분히 권한을 자 위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협력적인 관계로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상호 관계에서의 문제요. 자 이렇게도 문제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중앙정부에게 의존하는 태도도 문제인 것이겠죠. 그래서 자 지방정부 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행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행태를, 이런 의식이라든가 이런 행태를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이런 측면을 언급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런 행태적인 측면을 결국 개선을 하려고 하면, 자, 뭐가 필요해요? 제도적인 측면에 개선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런 행태를 개선을 하려고 하면, 일단, 자, 이제 제도적인 측면의 노력이 필요해요. 자, 자치권을 확대를 해야 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꾸 권한을 위임해서 자 스스로 결정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 이제 통제 방식을 수직적이고 명령 지시 자 권력적인 통제 방식을 이제 수평적이고 대등한 자 이제 권력적인 방식보다는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런 자 통제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자 자치권 확대랑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제약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이제 바로 연결해서 보실 주제 중에 하나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 배분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매우 이제 중앙정부에게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사무가 배분이 돼 있어요.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이 충분히 사무가 충분히 배분되어 있지 않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사무 배분 자체가 문제인 거죠. 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 배분을 적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는 이제 자치권을 부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 이게 단체 자치 관점이라고 한다면 주민 자치 관점에서는 자, 지방 자치가 확대되려고 하면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주민 참여가 활성화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 이렇게 이제 상호 대칭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지금 지방자치 발전이 자,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자체가 뭐냐면 자,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자,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 자, 요 두 가지는 서로 동전의 양면이죠.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통제가 너무 강하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자치권 중에 이제 자치행정권과 관련된 문제죠. 중앙집권적 사무배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관점에서는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자, 개선 방안을 연계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자, 지금 5급 공채 문제 보시면 자,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이제 제도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으로 분류해서 설명해라. 10점짜리니까 자, 두 페이지나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과 신뢰 방안을
정책과 신뢰 구축 방안을 이제 5점짜리로 출제를 한 거죠. 큰 문제죠. 큰 문제. 15점. 그래서 3페이지를 쓰시는 문제니까 지방행정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쓰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쓰시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정리 차원에서 한번 자,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쟁점을 보실게요. 두 번째 쟁점. 자, 두 번째 쟁점 보시면 자, 2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문제가 2021년도에 나왔을 때 원래 잘 출제가 안 됐던 유형의 문제라 좀 당황을 하셨을 텐데 이 성장 기제론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순환 때는 그래서 혹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2장에서 지방 권력 이론 사실 뭐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그다음에 뭐 마르크스 이론이랑 네오 마르크스주의까지는 사실은 행정학 공부하실 때 정책학에서 좀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 행정학 공부하실 때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소개 안 되는 이론 중에 이원국가론이랑 그 다음에 성장기구론, 그 다음에 레지미론은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비슷한 유형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정책결정을 설명을 할 때 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을 설명할 때 엘리트 이론과 자, 다원론의 자, 접근 방법의 차이를 설명해라. 자, 요거는 뭐 행정학, 그 다음에 정책학에서 공부하신 내용으로 쓰실 수 있는 내용이었고, 자, 근데 이제 2번, 3번은 우리 이제 지방행정 교과서를 지방행정에서 공부를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 사실 쓰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근데 뭐 성장 기제로는 사실은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시면 뭐 사실 쓰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성장 기제론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1순환 때 말씀드렸어요. 그 레짐 이론이랑 자, 성장 기구론이랑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거 그 이원국가론이랑 비교해서 3순환 때 다시 정리해드리겠지만 자, 피터슨의 그 도시한계론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두세요. 요 문제 먼저 설명드릴 건데 자, 근데 나올 수 있는 쟁점은 3순환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기출문제 설명드리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성장기제론은 나왔으니까 교재에 보시면 이원국가론이 있고요. 이원국가론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손더스 이원국가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엘리트론과 다원론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제가 교재에 이제 이원국가론만 설명을 해놨는데 이원국가론 그 다음에 레짐이론 내용도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원국가론이랑 이제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이 도시한계론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도시한계론이랑 이원국가론을 비교하는 문제도 살짝 물어볼 가능성은 있으니까 간단하게 나중에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거예요. 제가 1순환 때 1순환 때 자료를 드렸나? 3순환 때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어쨌든 자, 요 문제. 그래서 우리 행정학에서 엘리트 이론이랑 다원론은 정리를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프린트 보시면 자,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대한 다원론과 엘리트론의 접근 방법. 자, 우리 엘리트론이랑 뭐 다원론은 뭐 행정학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엘리트론은 말 그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자, 뭐 사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포함해서 이제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자, 그 사회에 이제 소수 엘리트가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죠. 자, 그래서 그 사회에서 이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이제 정책 결정을 주도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고, 이 다원주의 이론이랑 이렇게 서로 이제 대비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원론은
그 사회에서 소수의 엘리트가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이 다양한 이익 집단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타협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원론이랑 이제 엘리트 이론의 주장을 각각 비교를 해서 각각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엘리트론의 주요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원론의 주요 내용은 이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대중도 지방 정부의 정책 과정이나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죠. 그래서 이 다양한 이해관계의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비교해서 접근 방법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프린트 3페이지 보시면 다원론과 엘리트론의 이제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다원론도 엘리트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죠.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엘리트가 이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엘리트들도 어떻게 해요? 이 엘리트론은 엘리트들이 이제 동질적인 이해관계도 동질적이고, 엘리트들끼리 이해관계가 동질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동질적이라고 보지만 다원주의는 이제 뭐라고 비판을 해요? 엘리트들 간의 이제 이해관계가 반드시 동질적이지 않고 엘리트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 다양한 이제 대중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둘째 보시면 다원론이 엘리트론과 정책 과정과 일반 지역 주민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대립된 입장을 보인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도 다른 만큼 정책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 엘리트론은 엘리트 집단의 신념과 이해관계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는 반면에 정책이, 다원론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책의 내용도 상대적으로 공정성이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번에서는 이제 성장 기조론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장 기제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정책 결정을 설명했을 때 시사점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성장 기제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정책 결정을 설명을 했을 때 시사점, 적용이 잘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죠? 적용 가능성이 있을 거고, 적용 가능성,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적용했을 때 어떤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했을 때 이제 부합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설명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적용했을 때, 잘 맞지 않는 부분, 한계가 있을 거다. 이 부분은 사실은, 김병준 교수님 교재를 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사실 요 내용을 잘 써주시면 되죠. 성장기구론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을 설명을 하는데,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으로 이제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이제 경쟁, 갈등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지역의 정책 결정. 지역에서의 정책 결정, 지역사회의 정책 결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다? 지역 개발. 그 지역의 성장과 지역의 개발을 둘러싼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 간의 이제 갈등.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역의 개발과 지역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고,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이 이제 갈등과 경쟁을 하는데, 결국은 누구의 승리? 성장연합의 승리가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성장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반성장연합은 실제 부동산의 사용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자, 경제 개발을 통해서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토지 자산가, 그다음에 그 지역 이 토지를 개발해서 개발을 해서 이 토지의 이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높여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토지 자산가, 개발 관계자, 자, 그 지역의 기업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개발이나 토지 개발에 이제 이 관련되는 이제 금융기관들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 부동산을 사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농민이라든가 이 지역 주민들, 실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지역 주민들 혹은 이제 환경운동 집단, 이런 사람들은 개발이라든가 토지 개발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반성장연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랬을 때 성장연합이 승리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이 개발을 했을 때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을 얻게 되고,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이제 성장연합을 지지하게 되면 지방 정부도 어떻게 해요? 성장연합을 지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 또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성장연합이 주도하게 된다라는 주장이죠. 토지 문제와 개발 문제, 이와 관련된 도시의 공간 확장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엘리트 이론과 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의 이제 엘리트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이제 정치와 경제를 결론적으로 성장연합이 주도하게 된다. 그래서 요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성장연합은 부동산의 사용가치, 즉 일상적 사용으로부터의 편익을 중시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주거지역의 실제 삶의 질이나 환경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개발, 토지 개발에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성장연합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이 개발을 통해 자기 소유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성장연합을 이제 지지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지방정부도 지방정부 정책, 지방정부의 공직자들도 이 성장 촉진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성장 기구론 혹은 이제 성장 기제론을 이제 우리나라 지역사회 권력 구조에 적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사회 권력 구조,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설명력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요, 지역 개발이라든가 지역 경제 성장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개발, 지역 성장, 지역 경제의 개발 문제가 지방 정부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의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적용상의 한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장, 토지 개발이라든가 지역 개발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설명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의 그 경제 정책, 지역의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성장연합에 속해 있는 토지 자산가와 개발 관계자들이 주도하고 보고 있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에서 이제 정책 결정을 누가 주도하느냐. 자,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아직까지 이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하다. 각종 이제 개발 정책, 이거 이제 균형 발전이라든가, 자, 이런 정책 과정과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노무현 정부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정책, 개발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이제 행사하냐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규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죠. 그래서 이 지역 개발이라든가 경제 개발과 관련된 이제 중요한 권한과 이제 정책 권한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토지 자산과 개발 관계자, 그 지역의 기업이나 자영업자, 여기서 그 지역의 성장 연합이 지역의 그 개발 정책이나 이 정책의 그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자, 이 성장 기제론이 지역에서 우리 이제 지방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개발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설명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자산가나 그 지역의 토지 자산가나 개발 관계자가 우리나라의 지역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자, 그 지역의 정책 결정권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상의 한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토지, 자, 그 다음에 토지 정책, 그 다음에 개발 정책에 대한 규제가 강한데, 이런 규제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는 얘기야.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토지 자산가나 개발 관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지역 상공인들이 지역사회 엘리트 집단이, 자, 즉 그 지역의 성장연합이 지역의 정책 결정, 자,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중앙정부가 아직까지, 자,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정책에 대한 이제 주도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이런 행위자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장 기제론이 우리나라에서는 설명력을 지니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각종 정부 규제가 강하고 산업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장 기제론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의 한계고요. 그 다음에 이론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도 보시면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적용상의 한계에서. 자, 성장 기제론이 지역의 성장을 지나치게 개발 위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자, 지금 여기서 성장연합은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중시하고, 자, 이제 반성장연합은 부동산의 사용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반드시 부동산의 교환 가치랑 부동산의 사용 가치가 반드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즉, 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항상 서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 제가 이제 선진국 얘기를 했는데, 자연 환경이 좋은 고급 주거 지역에서는 사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곧 교환 가치를 높이는 행위가 된다. 즉, 개발이 잘 이루어진 지역, 특히 이제 선진국이라든가 소득 수준이 높은, 자, 고급 주거 지역, 자, 개발이 잘 이루어진 지역에서는요, 교환 가치랑 사용 가치가, 자,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이분법적인 구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도 이 성장기구론이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의 한계랑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자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환가치가 사용가치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한계를 이제 지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일단 요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자 이제 2장에서 좀 정리를 해주실 게 자, 이원국가론, 쏜더스의 이원국가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주요 내용. 자, 쏜더스의 이원국가론 내용을 보시면, 자, 이원국가론이라는 게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이랑 지방정부의 역할을 자, 좀 비교를 해서 쏜더스가 정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이랑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 비교를 해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미로는, 자, 개념 정의 간단히 해두시고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신다? 자, 레지미론, 자, 뉴 거버넌스 이론이랑 유사하다라는 거. 그래서 쏜더스 이중국가론이나 레지미론도 뭐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 비슷한 형태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대비를 해서 봐두시면 될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일단 1장, 2장과 관련된 문제 보셨고요. 3장 잠깐 쉬었다가 제 3장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자, 사무배분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